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조본이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고심 끝에 발부했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동시에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대표 혐의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또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해 영장이 발부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공조본이 청구한 수색영장도 일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다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포함해 복수의 장소가 수색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관저 등을 뒤져 윤 대통령을 찾아낸 뒤 체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공조수사본부의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면서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는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하며 재판과 수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예, 지금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관저 주변 상황 어떻습니까? 네, 늦은 시간인데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보수단체가 도로에 무대를 설치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보수단체 회원들 모두 관저 근처로 모여들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환호와 탄성이 터져나왔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 해체 등 구호를 외치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물리적인 충돌을 우려해 경찰력을 늘리고 울타리를 세우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체포영장 집행 소식은 아직 없습니까? 네, 영장을 집행할 수사관들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저 멀리서부터 이제 취재진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경찰 배치 범위가 넓어지는 등 경비는 더욱 사문매졌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저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경호처에 가로막혔던 만큼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도 경찰과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우선 관저 앞 질서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렇게 관저 앞 상황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제 시선은 대통령 경호처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에 이어 체포영장까지 청구되자 대응 방안을 논의해온 대통령 경호처.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는 전례가 없어 내부적으로 고심 끝에 낸 결론인데 경찰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은 경호처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군사상 비밀을 유한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경호처로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호처는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실제 집행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면서도 소환 조사를 피해온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면 영장 집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겁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달리 대통령실은 체포영장 발부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관여하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변호인단과 별도로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자체가 무효라며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고 줄곧 문제 삼았습니다.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 역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란 이유를 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서며 체포영장 청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 차정현 주임검사 명의로 청구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하고 공수처를 적법한 내란 수사 주체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불복 절차는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제 따로 법적 대응이나 하실 계획이나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고 제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지 약 1시간 만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데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1월 6일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침해했다. 다툴 수 있는 건 다 다툰다. 끝까지 싸운다. 이걸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원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 절차 모두 장기전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부적절하다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야당은 즉각 체포를 촉구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장 발부 요건에 맞지 않을 뿐더러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또 공수처 수사권 논란이 있음은 물론 영장 발부 법원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지도부, 권영세 비대위가 차례로 들어서며 대통령 출당 요구는 잦아든 모습이지만 일각에선 수사 문제는 윤 대통령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와나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내란 수계를 두둔할 거냐며
거듭 내란 정당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면서 공수처에 즉각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 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작태입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영장 집행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지목된 대통령 경호처 문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경호처에게 지시하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도록 즉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자제했던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다시 조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여야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까지 일사천리로 완수하려는 민주당, 그리고 단일 대오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국민의힘 사이 수싸움도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하루 앞두고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입니다. 출동병력의 쇠지렛 대와 망치, 톱부터 공포탄까지 휴대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을 부수거나 열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국회 해산이 가능한지 등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물증을 토대로 이 사령관이 사전에 국회 봉쇄작전을 준비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봤습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합수부를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거나 출국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처럼 여 사령관이 계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10여 명의 체포 구금을 시도하고 병력 100여 명을 투입해 선관위를 장악한 뒤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구속 만기를 앞둔 곽종군 육군 특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도 차례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16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무장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커서 여야가 다시 논의해달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고 해외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객기 사고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한 한덕수 전 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야 합의에 접근한 2명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입니다.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두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에 위반 소지가 크고 수사 규모가 광범위한 데다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 제도는 헌법상 상권 분립 원칙의 예외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그래야 국민도 수사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라며 서로 조율하고 타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우선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일단 8인 체제가 됐습니다. 탄핵 사건 심리는 물론이고 선고까지 모두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 안정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관 9인 체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심 재판관마다 한 건에서 4건의 탄핵 사건을 맡고 있다며 업무 부담도 호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재판관 2명이 투입되면서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면서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재판관 8명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때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관 6명 이상 동의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일종의 임시체제로 재판관 6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했는데 8인 체제를 갖추면 법적으로 사건 심리와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란 역사적 결정을 내리기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판관 9명의 다양한 견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일단 2명 충원으로 업무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특히 불완전 심리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추천목 3명 재판관 전원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공석인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이란 최 대행 결정에 여당은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탄핵안을 낸 국회가 탄핵 심판의 주체인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절차적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속한다며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 사유로 탄핵안이 통과된 한덕수 총리와 비교하며 최 대행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추천목 1명에 대한 여야 합의를 최 대행이 요청한 점을 거론하며 선별적 거부는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국회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서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국회목 재판관 3인 추천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쳤다며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이전 여당은 국회 추천 3인 재판관 가운데 기존 관례를 들어 여야 각각 1명씩 추천과 나머지 1명의 여야 합의를,
반면 야당은 의석수를 이유로 야권의 2명의 추천 몫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 검토에 들어갔지만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여당은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행의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를 겨냥해서도 내란에 동조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거라며 이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특검법에는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또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추천한 인물을 한 명씩 임명을 하면서 균형을 맞춘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권이 좀 더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 셈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이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엔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습니다.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부디 근본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다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가운데 여야가 추천한 후보자 1명씩만 우선 임명했는데 기계적 균형을 의식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 대행 결정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는 크게 갈릴 전망입니다. 6인 체제였던 헌재가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이 되는 상황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내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전까지 헌재 결론이 나지 않길 바라던 여권 일각의 기대도 다소 힘을 잃게 됐습니다. 9인 체제 회복을 원했던 민주당으로선 최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때처럼 곧바로 최 대행 탄핵에 나서지 않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여야가 모두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최상목 대행이 나름의 균형점을 찾으며 수렁으로 빠져들던 탄핵 정국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이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입니다. 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유류품 하나까지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측 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렸는데 원인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희생자 시신이 모두 수습된 이후에도 넓은 범위의 수색이 계속됐는데 배경에는 유족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179명에 대한 수습이 일단 완료가 됐는데 최종 완료는 아닙니다. 그 유족들께서는 유류품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습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만큼 이른 아침부터 야간까지 수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유류품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장비 동원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수색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고 꼼꼼하게 수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참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부는 미국 측 전문가들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측 조사팀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소속 전문가와 보잉사 관계자 등 8명과 함께 사고 현장부터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기체 잔해와 흩어진 모습 등을 파악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 증거 수집에 나선 겁니다. 기초 현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포공항에 있는 시험 분석센터로 이동해 자세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합동조사단이 구성돼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만큼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은 비통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공항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네, 무안국제공항 합동 분향소입니다. 네, 공항 분향소에 조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요? 네, 늦은 밤에도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179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엔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희생자의 위패와 영정이 놓인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당국은 공항 안에 분향소를 설치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항 1층 대합실에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조문은 오늘 저녁 7시부터 유가족 그리고 시민 순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곳 공항 합동분향소는 다른 합동분향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애도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유족들도 분향소를 계속 찾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과 신원이 불시에 확인될 수 있어서 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유가족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기존의 무안공항과 가장 가까운 합동분향소가 이곳에서 5km가량 떨어져 있어서 가지 못한 유족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문은 유가족을 우선으로 참배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 정도 유족의 조문이 이어지는 동안 이곳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차마 아버지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자신이 없어 멀리서 영정사진과 위패만 지켜보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24시간 현장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이번 참사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조류 충돌이 꼽히면서 조류 충돌 방지 기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항에서 조류를 쫓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큰 소리를 내 새를 놀래는 겁니다. 총소리를 통해서 조류를 쫓거나 맹수나 맹금류 소리를 틀어 활주로 부근에 조류를 쫓아냅니다. 새들이 밝은 빛을 무서워하는 습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항공기 자체는 이륙과 착륙 단계에서 라이트들을 전부 킵니다. 그래서 새들이 큰 불빛을 보면은 회피해가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새를 종별로 구분하고 각항의 특성에 맞게 대응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토를 지키려는 본능이 강한 새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한 만큼 화약을 터뜨리거나 천적의 새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줍니다. 반면 호기심이 강한 새는 약간의 자극만 줘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어 경고음 사이렌을 울리거나 레이저 조명을 쏩니다. 새의 먹이를 방대 작업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합니다. 공항 주변의 조류 사체 내장 속 DNA를 분석하면 새가 주로 먹는 먹이를 알 수 있고 이 결과를 방제 작업에 반영합니다. 이외에도 20kHz 이상의 높은 주파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거의 듣지 못하지만 조류는 위협을 느끼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주파수를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사고가 난 무안국제공항은 조류를 탐지할 기본 장비인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폐쇄를 연장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1월 1일 새벽 5시까지였던 폐쇄 기간을 1월 7일 새벽 5시까지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개장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번 참사 소식을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시간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금 여객기가 최종적으로 부딪힌 콘크리트 둔덕,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역할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당초에는 이제 그 외벽이라고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로컬라이저라고 해서 예. 그 계기 착륙 시스템을 돕는 장치인데 이 자체가 이제 두 가지의 고주파로서 그 활주로의 중심으로 항공기가
계기로 저절로 자동으로 유도가 되도록 예. 하는 장치이다 보니까 활주로의 중심 선상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활주로의 끝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역시 그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종단 안전구역, 종단을 활주로가 이탈이라고 직선으로 침범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구조적 강도가 항공기를 이렇게 부서뜨릴 정도로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추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둔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구조물 위에 견고히 설치해야 되는, 이게 바람에도 흔들리고 주파수도 안정적으로 송수신을 해야 되니까 견고하게 고정하려면 콘크리트에 고정을 하는데 예. 지중해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땅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사 둔덕으로 지중을 만든 것으로 지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평평한 땅에, 네, 그렇죠. 땅 위에다 세워놓는 게 맞는데 네. 땅이 평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땅이 평평하지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둔덕을 만들므로써 예. 구조물이 지중해에 있다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싶어서,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설치 방법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석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점을 좀 살펴보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199m가 떨어진 지점에 이 로컬라이저 방위각 시설이 설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이 지점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렇게 규정에 특별히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걸 잠깐 짚기 전에 이제 해당 부분에서 규정에 적합하다고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가 다 잘못했다고 보진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정대로 되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부딪혀서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 전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그 비난이나 처벌이나 이런 과정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모두가 관심을 가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예.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은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 보니까 나온 방법이면 우리가 이성적인 제도권 안에서만 따질 게 아니고 감성적인 영역에서의 이런 의문들을 이성의 제도화로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그 규정을 세세하게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분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 우리가 오히려 한계를 두는 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입장에서는요, 그 다른 공항이나 해외 공항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치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거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가깝고, 그러니까 애초에 당초에는 320m가 넘는 외벽이라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가까운 구조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좀 저 화면에 지금 위치해 보시면 활주로 끝에서 251m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외벽과 그 로컬라이저 구조물까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종단 안전 구역이 좀 더 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저기 활주로라고 글씨 써 있는 부분에서 그 오른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로가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그 우회도로가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이상 상황에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종단 안전 구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미끄러져서 비상 상황에서 저 부분을 넘어서 오버런 과주를 했을 때 이게 최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거리가 필요한데 중간에 저게 장애물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그 45m라는 저 거리가 저 장애물이 없었다고 해서 저 외벽은 또 부딪히게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거 하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장애물이 된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저 그래픽 그대로 좀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 활주로에서 저 구조물까지 충분히 규정에 따르면 뭐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거리만큼 충분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 충분히가 아무리 충분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거를 앞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너무 지금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근데 그 종단 안전구역이 몇 미터다라고 설정이 돼 있기도 한데, 우리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국토부 공항 이착륙장 설치 기준을 보면은 그게 몇 미터든 간에 그렇죠. 그 구조물까지를
무조건 종단 안전구역으로 봐야 돼서 네. 예,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죠. 그건 그래서 무슨 그 의미인지. 해당 조항에서는 네. 그 앞에 문구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과주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 이게 오버런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더 나아가는 상황인데 예. 그 상황이 지금처럼 매우 심각한 그 사고 상황에서 추정되는 속도로 예. 시속 최소 200km, 320km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속도로 과주를 했을 때는 사실은 100m, 200m 단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예. 이제 앞으로의 대책을 찾는다는 방향에서는 예. 그보다 적은 낮은 상황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실제로 국내외 사례에서 저런 그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이 콘크리트나 이런 둔덕이 없고 낮은 턱이기 때문에 지나쳐서 사고가 안 난 사례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해당 거리가 충분한 거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관련 자료들도 사실 또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것 그 안에서는 장애물이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장애물이 비행기의 움직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부딪히더라도 그 부딪힘이 미미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그 거리가 충분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네. 저렇게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저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좀 말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그 정부 이런 국토부 같은 정부 기관은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과 그 지금 이런 안타까운 참담한 그래서 주간 재난 기관이기도 하지만 예.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에 부딪혀서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제도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는 안 되죠. 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을 먼저 찾겠고 예. 해던 규정도 잘못되었다면 바꾸겠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근데 어차피 그렇게 사실 할 겁니다. 하는데 좀 부연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는 지금 미국에서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항공기 사고는 이런 중대 사고는 세계적인 사고를 주도는 하지 않지만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요. 예.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중대 항공기 사고는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항공운항에 매우 큰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인적 오류나 제도적 미비점이 발생을 했더라도 해당 과실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심각한 과실이 아니라고 하면 예. 왜 그러냐면 인적인 오류가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졌다면 그건 시스템의 문제지 예. 해당 인적 오류를 가진 사람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실수가 재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 특히 이런 핵심 안전 무결을 요구하는 시스템에는 기본 개념으로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오류의 가능성도 제도적 미비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비난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예. 개선 방향을 찾자는 거니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 없다는 점에서 예. 어떻게 보면 억지로 찾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 그렇게 방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책임 추궁을 말씀드립니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렇죠.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 그 콘크리트 구조물 경사나 설계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둔덕의 높이가 약 2, 3m 정도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집안 위로 약 한 7cm 정도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규정에는 맞는 건가요? 그 해당 이제 둔덕을 만든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지하 구조물화 시킨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 저 둔덕의 경사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저게 그 경사가 매우 완만하고 견고하다면 네. 오히려 그 경사로가 길어지니까 항공기의 그 활주 길이가 착륙 길이가 줄어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파고들 정도로 약한 둔덕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묻혀 있고 예. 또 높은 상태다 보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사실은 이게 한 가지의 시나리오 지금 저렇게 그 매우 큰 대형 민간 항공기는 아니지만 중형급인데 저런 항공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부딪힐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요. 저런 종단안전 구역에서는 여러 가지 충돌 방지 장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기도 합니다. 시나리오를 대입했을 때 그런 거고요. 또 그랬을 때는 그 해당 설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네. 어떤 규모의 비행기가 어떤 무게와 크기와 어떤 속도냐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시설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역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활주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또 괜찮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시설적인 제한도 있긴 하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올해 상반기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올해 상반기에 이 그 무안공항이 요 종단 안전구역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 로컬라이저를 설치했다라는 지적을 이미 받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 네. 저도 이거는 그 오늘 해당 인터뷰하면서 예. 자료를 또 이렇게 하면서 전달 받으면서 저도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실 인터뷰 직전에 이렇게 봤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날짜를 보면 지금 지난 5월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반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시간인데 그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활주로 01 방향이라는 거는 10도 틀어진 북측 방향. 애초에 처음에 착륙하려고 했던 방향.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80도 틀어서 지금 사고가 난 방향이면 그 아래인데요. 지금 로컬라이저를 이제 LOC라고 하는데 LLZ라고 약자로 지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라이저 설치로 종단 안전구역 권고 기준을 미확보했다. 부족 길이가 41m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여기서는 해당 조사에서는 현재가 199m고 그리고 240m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제 그 01 방향 같은 경우는 202m 확보, 190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지 복잡해지는데 대략 40m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2단계 확장 시 추가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비국한의 이 문구가 비구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잖아요 표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치가 좀 미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확장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선로 자체 확장. 그러니까 사실은 노선의 확장은 이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더 큰 비행기를 수용하지 못해서 좀 상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과정인 것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큰 비행기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그 공개 쉽게 찾기는 어려우셨겠지만 이런 정보 접근되는 정보만으로 보더라도 틀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 규정이 여러 군데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은 국토부 기준 같은 경우는 추상적으로 돼 있고 여러 민간 규정에서는 해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했는데 이 또한 명확한 정립을 제가 사실은 정확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까지 알고 있었으면 이런 것도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그 유족만이 지금 피해자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는 전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찾아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우리 서로가 좀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거지 않나 무안공항도 싶습니다. 지금 활주로 확장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활주로가 짧구나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위험성 때문이라기보다 그 활주로 길이가 길수록 그 착륙 길이가 긴 항공기들을 더 유치할 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 못한 사례 때문에 했다고 사업 설명 같은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랬을 때 이런 안전 시설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었던 거는 맞는 거죠. 네. 지금 해외에서도 이번 참사에 대해서 계속 좀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는데 뭐 해외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단단한 흙벽이나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번 참사의 화를 좀 키웠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전문가들의 인용인데 공항은 우리가 지었는데 그 시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외 전문가들이 먼저 지적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뭐 어떻다 저떻다 저도 잘 정확하지 않아서 모르겠고 또 하나의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전 재난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난 측면에서는 이 사고를 바라볼 때 왜 그런지를 얘기할 때 이거를 법을 지켰나 안 지켰냐는 좀 후로 미뤄둡니다. 일단 원인을 보고 이걸 감성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의 원인이 과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성적인 대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를 비롯한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의 말을 자료를 수집하고 인용한 것들은 또 국내 국민들이잖아요. 시민들께서 이런 자료들을 또 많이 공감하시니까 논리적으로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원인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네. 둔덕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현재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면 예. 둔덕이 없었더라도 심각한 사고는 났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네. 지금 그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 당일 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뭐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 날까지만 하더라도 외벽이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가 있어? 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벽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블럭 같은 거 이렇게 쌓는 그 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뚫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엄청난 콘크리트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비행기가 뚫고 지나갔더라면 어땠겠냐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예. 말씀드리지만 예. 그 해당 항공기 사고는 매우 신뢰성 높게 결론과 이런 보고서를 도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결론에 도출되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벌과 비난을 위한 게 아니고 이런 사고를 해결하자는 이게 그 집단지성이에요.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매우 높아지고 계십니다. 이 안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대형 재난은 수많은 시나리오를 최대한 만들어내고요. 예. 중간에 다른 시나리오가 발견되면 다시 더 덧붙이고 네.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이게 불가능한 증거와 논리들이 있으면 하나씩 예. 지어나가면 예. 남는 것이 그 원인이 되고 명확한 원인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히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그 둔덕이 없었더라면은 그런 지금 이 정도 사고의 시나리오까지 예상해서 공항을 구성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완전히 빠른 속도로 예. 매우 빠른 속도로 그 과주를 한 것이 예. 이 활주로 길이 달려온 만큼 더 달려가도 설지도 전문가들도 정확히 얘기를 못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명확히 이거보다 더 약한 속도로 오더라도 그 콘크리트 때문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 사고에서 이 둔덕이 큰 피해를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진 않아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좀 매우 저만의 주관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그 옆에 호수에 차가 빠져서 익사를 했으면 안타까운 입장에서 호수가 없었다라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할 게 아니고 과연 호수가 꼭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보호 대책은 제대로 됐는지를 살필 수가 있는 예,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같은 방향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역할은 무슨 분명히 말씀인지 있었지만 알겠네요. 핵심은 아니다는 부분 네.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동책 착륙할 때 이제 보통은 항공유를 방출을 해야 되는데 이번 네. 기종에는 항공유 방출 기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피해가 더 커졌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게 일반 항공유와 휘발유가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항공유 같은 경우는 휘발유보다 안전성은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인하점이면 휘발유라는 건 이제 이게 기체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기체화가 되면 그때서야 산소를 만나서 연소하게 되는 건데 모든 가연물들이 그러니까 상온에서 이런 온도에서 그냥 바로 휘발이 되니까 위험한 건데 항공유 같은 경우는 약간 높였습니다. 40도에서 60도 정도. 그러니까 일상 온도에서는 기체화가 안 되는 안전성이 있는데 지금 같은 그 이렇게 마찰열이 있고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그 해당 그 사고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 그 생존자 한 분의 지금 그 저 병원 의사 선생님 브리핑을 보더라도 화상이 아니고 이제 매우 심각한 복합골절들에 대한 외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완전히 파손되면서 주변으로 유실물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 순간이죠, 거의. 그 순간에는 화재가 없었는데 이 탱크 내부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 항공유가 모여 있더라도 산소가 안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증기의 높은 농도는 안전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부딪혀서 퍼져서 분무되는 상황에서는 인하점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는데 이게 네. 어쨌든 조류 충돌은 분명히 있었고, 네, 예. 있었다고 합니다. 예, 기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조류 충돌은 있었고 랜딩 기어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왜 한쪽이라도 펴지지 않았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정전 얘기가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전기가 올스톱했던 것이 아니냐.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두 가지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예. 정전은 엔진 두 개는 매우 희귀하지만 세 대랑 부딪혔으니까 둘 다 정지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력이 끊길 수는 있는데 예. 동력이 끊겼을 때는 보조 동력 장치가 또 있습니다. 예. APU가 있는데 네. 그 사이의 정전의 짧은 순간이거든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세 개 모두가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장 때문에 못 내렸다는 부분도 분명히 시나리오고 예. 원인일 수 있는데 밝혀봐야 되는 부분인데 인적 오류를 포함한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적 오류라면은 뭐 수동 작동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동 작동을 시도를 했는지 예. 또 시도를 했는데 어떤 그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을 해서 예.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상태를 예. 관제탑과 공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음성 기록 장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저는 저 소방 전문가로서 최초의 궁금증이 뭐였냐면 동체 착륙 전후에 조치가 없었다. 그럼 과연 동체 착륙을 판단하고 한 것인지 아닌지가 저는 처음에 의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밝혀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오늘보다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서울은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지만 춘천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른 지역은 오늘보다 낮아지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10도, 광주 10도로 아침에 비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새해 첫 해는 7시 26분에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 서울은 7시 47분에 해가 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해안은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며 깨끗하게 해를 볼 수 있겠고 다른 지역도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강원 북부 내륙과 산간에는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약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금요일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 주 후반에는 날이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날 보내드린 뉴스나이트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네, 잠시 후에는 특별 생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저희는 새로운 도약 2025에서 잠시 후에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간인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